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유정 전 의원, 김성회 싱크아이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의 가장 큰 이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본회의가 잠시 뒤에 약 50분 뒤인 4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첫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길게 할 텐데요. 운명의 한덕수로 잡았습니다. 조금 뒤에 인준 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과반이 훌쩍 넘는 160석이 넘는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총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오후 2시에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의원들이 한 명씩 들어왔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총장에 다 들어왔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차례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협박 정치를 줄인 말로 협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무엇보다도 국민을 우선해서 국민을 위한 결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윤석열 정부 2달간의 인수위와 출범 후 지난 열흘간의 폭주에 대한 평가도 담게 될 것입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현장 취재 기자 이희정 기자가 지금 국회 민주당의 의원총회장 앞에 가 있는데요. 앞서 들어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좀 더 부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일단 표현은 강한데 약간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기자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여기 보면 오늘의 결정이 지난 열흘간의 폭주에 대한 평가도 담겨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의총장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묻잖아요. 의견이 분분하다고는 합니다. 정해지진 않았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상은 먼저 국민의힘 쪽부터 여쭤볼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은 제가 할 수가 없죠. 뭐 지금 이제 곧 결론이 날 텐데 예상하기는 틀릴까 봐 어려울 지금 예상.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 그리고 의견들이 좀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의원총회를 하면 저런 인사건과 관련된 투표를 할 때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제가 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당 지도부가 결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표결에 붙여가지고 내부에서 다수결로 거스려서 많은 수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합리적인 토론들이 뭐 오고 가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의원들이 결정해서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만약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결 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의 격앙된 분위기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에 지금 이 이른바 굉장히 큰 피해의식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부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근데 구체적인 의원총회 총의를 모으는 방식은 잘 모르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모으나요? 뭘 예측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뭐 크게 변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토론에 붙여지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도부가 최종 그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결론을 내렸을 때 토론을 듣고 좀 다수가 조금 얘기하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이 없는 한 또는 이거는 반드시 표결을 붙여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은 못 내리겠다라고 저항하지 않는 한 이제 대체로 의견을 듣고 지도부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저는 저처럼 비교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저는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 가지 흠결과 부적격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2, 3일간의 이 폭주를 보면서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주의 뭐
뭐 협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시정연설에서. 그래서 아 정말 우회주의자인가 했더니 그냥 회식주의자였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2, 3일에 걸친 검찰 인사 이런 거 보면서 아 야당이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견제 없는 정권은 문제가 생기고 사고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2, 3일간 폭주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폭주라고 표현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민주당 의총이 어떻게 결론 내리는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결 당론을 하지는 않을 거고 부결 당론 또는 자유투표라고 한다면 자유투표라고 모으는 순간 저는 가결에 무게를 더 두고 싶고요. 당론으로 부결을 한다. 반란표가 나온다. 반란표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들었으니까 그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가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예. 김성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한덕수 총리 되시고 정호영 장관도 임명하시고 본인 원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나라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검찰 인사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 식구들 내 알토란 같은 새끼들만 딱딱 챙기면서 하시는데 국정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고 둘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의총의 분위기를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저도 이제 여기저기 좀 물어봤는데 아무도 정한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야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안 하는 분이 좀 훨씬 많은 상태인데 들어서 이런 분위기에서 토론을 하면요. 자 무조건 인준해 줍시다. 이건 나와서 세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얘기할 논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준해 주자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을 거고 왜 부결시켜야 되는지 부결을 시켜도 선거에 부담이 없는지를 설명하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토론이 그렇게 흘러가면 전체 여론과는 상이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내 여론과는 상이하더라도 부결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어쨌든 이른바 총회라는 모습을 띠게 되면 강경파 원론적인 입장들이 좀 더 목소리를 얻기 마련이죠. 그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전에 학생운동할 때 도서관 점거 농성을 해보면 예. 점거를 한 상태에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풀기 위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농성을 해제할지 논의를 합시다 하면 100% 해제가 안 됩니다. 토론하고 논의하면 강경파가 득세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격앙된 분위기라고 하는 게 뭐 그게 소수든 뭐 일반이든 그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게 마련이고 그래도 이번에는 좀 가결하는 방향으로 갑시다는 이야기는 사실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죠. 일단 뭐 온건 또는 합리를 그렇죠. 내세우는 분들의 목소리는 총회장에서는 늘 뭐 회색주의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비춰지고 비판받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현장에 저희 이희정 기자가 가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한테 민주당의 의총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안 끝난 걸로 보이는데요. 분위기가 어떤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의총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가요?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의총을 연지는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요. 10분 전부터 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놓고 자유 토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본회의가 4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곧 입장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앞서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이정 기자랑 통화를 했었는데 의총 전에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좀 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표결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총장에서 나오는 몇몇 의원들 그리고 안에 있는 참석자들을 통해서 기류를 좀 파악 중인데요. 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이 찬반을 놓고 하나의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갈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일단은 지도부가 부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아예 표결 자체를 연기하자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인준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 부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재선 이상 그룹은 가결해주자는 쪽에 의견이 몰리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예, 초선이 조금 더 부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가결 쪽이다 이렇게 의견이 가고 있고요. 앞서 들으니까 이제 이정 기자가 안에 의총장에 있는 또 의원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렸다. 그러니까 지도부 자체도 현재 하나의 입장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리긴 하는데요. 이게 의견이 갈렸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아, 같습니다. 온도차요. 네, 당 지도부는 오늘도 이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라고 못을 받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진 않았는데요. 다만 오늘 오전까지도 이 실제 부결과 가결을 놓고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도부는 본회의를 산회한 직후에 이 원내대표실에서 운영 전략회의를 열 걸로 알려져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이정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아마 우상호 의원이 주장을 했었는데 표결을 연기하자 아예. 그럴 가능성은 이정 기자가 보기엔 지금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극히 일부 의원 한 2-3명 정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일단은 4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쉽게 연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 있는 이정 기자로부터 분위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약간 제가 볼 때 현재까지 분위기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근데 부결 쪽에 조금 더 몸이 실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결적으로 만약에 결론이 나고 오늘 예. 진짜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결국 평가를 하고 표를 던질 거라고 보는데요. 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부결하면 저희한테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래서 강하게 제가 가결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인정 의원님께서 2-3일간의 폭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3일간의 폭주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하고 우리 국민이 어쨌든 선택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국민들하고 어느가 숫자가 많은지는 분명히 냉정히 따져봐야 되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 이전에 자유한국당 때 대통령이 탄핵으로 끌어내려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연전연패했던 이야기를 굳이 안 들어도 아실 겁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 탄핵으로 완전히 보수가 괴멸된 상황에서 일부 당내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우리는 옳았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대표로 옹립을 합니다. 그리고 당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쁠 게 없지만 그게 한국 정치 발전에 좋을 게 없다. 저는 민주당이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 구도상 너무 전망이 어둡죠. 추경도 그렇고 여야가 합의해서 그 추경 처리하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공은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있을 또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새 정부 취임 컨벤션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선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민주당은 또 대선 패배한 정당이고 또 여러 가지 당내에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치른다고밖에 볼 수 없죠. 괜히 국회의원만 그냥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선거의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원칙과 저는 민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도 이건 그냥 마냥 좋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 같은 사람조차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야당은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아마 계속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를 이를테면 가결을 시켜준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정말 협치하려고 마음 먹어서 정말 땡큐 이렇게 할까요? 본인이 오히려 야당을 배려해서 협치를 내세워서 이런 임무를 지명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선거요, 지방선거 지금도 어둡기 때문에 총리 인준 가부 가지고 대세에 지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악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김정 의원님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있어서 원래 부적격인데 정권 초기니까 윤석열 정권의 초기니까 협치를 위해서 가결해줄 마음도 가질만 하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럼 굳이 우리가 선거 유불리 따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신 따질 거고요. 필요 없죠. 이것 때문에 선거 영향 저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 선거 남은 동안에 열심히 하는 거에 달려 있지 이 자체로 크게 저는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발목 잡겠다는 얘기를 진솔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발목- 제가 말씀하신 거 낱낱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다 발목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구구절절 그렇게 들리는데요. 잘하면 손목 잡고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자,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부적격이다 하는 얘기가 나온 이유도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왜 이분을 선택했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걸 상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협치에 어울릴 만한 사람을 했다.
그 이유는 능력 그리고 노무현 정부 총리를 했다는 거 그 점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회전문 인사 가지고 부적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상징성이 있고 열흘간의 폭주라고 했는데 폭주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협조를 해주는 게 야당 입장에서도 맞다고 아마 그게 원칙이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지금 구구절절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서 협조 못하겠다 이 얘기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아니, 저는 원내도 아니니까 제가 기분 나빠봤자 대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의원님한테 그런 그런데 게 아니고.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제가 제 느낌으로는 저도 80석 소수 야당 때 일당 100으로 싸워본 사람이라서 싸움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 이 청문회 등을 포함해서 너무 전략도 부재했고 세상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그렇게 하는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에요. 그런데 전략 부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상황을 이끌어온 것도 보면은 굉장히 저는 어설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비대위원장, 이 원내대표 모두 지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일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만 해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별 문제 없다는 식 아닙니까?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여야 모두 또 국민들도 애초에 그냥 예선 탈락인 후보였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쥐고 계시고 야당한테는 거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국민의힘 뭐 대통령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윤 대통령은 카드를 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협치 예. 거대 야당이니까 민주당에게 뭐 협조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협치의 시작은 대통령이 먼저 시작해야죠. 근데 저는 뭐 협치가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이 되셔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하긴 한데 한덕수 총리 아무리 봐도 바람보다 먼저 눕는 갈대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이분이 본인한테 주도권이 있고 대통령 뜻과 다르게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런 공간이 있어야 야당한테 이런 것도 주고 자 협치합시다 이런 역할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사인 딱 하나에 대통령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협치를 야당이랑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된다고 해서 협치가 될 기대는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의미에서 대통령이 지금 정호영 장관을 대하는 태도는 인질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뽑아놓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옆에 놓고 야당 이런 식으로 하면 임명해버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어이가 없죠. 아니 국민들도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못 참고 저 사람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데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부결해? 오케이 그럼 난 임명할 거야라고 오히려 본인이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어이없어 할까. 예, 잠시만요. 제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른바 협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가 사실 키를 쥐고 있잖아요. 근데 총괄선대위원장인 죄송합니다. 이재명 위원장의 말과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간사였죠. 강병원 의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여부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예.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부적격 후보라는 데에는 당내 이견이 없습니다. 이 부적격한 한덕수 후보를 인준한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할까요? 윤의 일방 통행과 독주에 박수를 쳐서 꽃길을 깔아준다고 우리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고 우리 당에 더 신뢰를 보내줄까요? 네, 현재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진행 중인데 당내에 지금 다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준을 해줘야 된다. 바로 직전에 대선 후보였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강병원 대표적인 친문의원으로 분류가 됐었죠.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부적격 후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결과는 좀 봐야 되고요. 저희가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의원총회 결과가 나오면 바로 4시에 있을 본회의에 그 입장이 반영이 돼서 운명의 한덕수 후보자의 입장이
운명이 정해질 텐데 예.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의총이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예정이고요. 의총이 끝나는 대로 연결을 할 예정이고요. 앞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우영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취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민주당 쪽에서 주셨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 후보자 인준 결과에 따라서 뭐 정우영 후보자 거취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 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답은 없었고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고요. 정 후보자 얘기는 오늘 몇몇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나온 바가 있는데요. 잠깐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참모들과 대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정 후보자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 나는 정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면서 역정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정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저는 그 정무수석이 뭐 하시는 거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라고 정무수석이 필요한 겁니다. 예. 제가 또 우리 또 대통령께서 이거 보고 계시면 역정 내실까 봐 걱정인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다행입니다. 맘 놓고 얘기하셔도 맘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민주당이 그 초선 의원 중심으로 특히 이제 강경 지지층한테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포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강경 여론이 주도할 수밖에 있는 저는 구조가 있다고 봐요. 제가 아까 자유한국당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될 텐데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몸부림이 그 당내에 있기를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민주당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이제 정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그런 거 하라고 정무수석이 필요한 거. 그러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물론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이럴 때 사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을 앞두고 야당을 찾아가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영 후보를 좀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예. 그리고 대통령도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참모들 위해 지금 역정을 내시고 사실이라면 그 정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게 거래는 안 하겠다. 물론 맞는 말이죠.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출발을 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야당에게도 출구를 열어주고 퇴로를 열어주는 게 정치입니다. 거기에 명분을 주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무수석이 옆에 참모로 앉아 있었으면 네 맞습니다 할 게 아니라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제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진언을 해야죠. 사관원이 간관이 간언을 하듯이 직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썰전 라이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셨으면 이제 김식 교수님이 이렇게 진언을 하는 모습을 잘 보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후보 시절에 진언을 통화로 하다가 예, 많이 혼난 걸로. 혼난 걸로. 예. 그래도 끝까지 진언을 하신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역정낼 일인가요? 예. 국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그 누구에게 역정을 내는 것인지 그 국민들과 또 여야 할 것 없이 또 여당 쪽에서도 겉으로 이제 또 그 직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소갈이 앓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야 국민들도 정호영 후보자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이 계시는데 예. 역정을 누구한테 내시는 거죠?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 낙마했을 때도 사실은 유감 표명 한마디도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이렇게 문제 많다고 하고 있는데도 참모들에게 역정을 내셨다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정치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정연설이나 5.18 기념사에서 협치, 통합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기자실 1층에서 매일 마주치면서 Q&A 하는 걸로 그게 소통은 아니거든요. 소통이라 함은 얘기가 있으면 아웃풋이 뭔가 나와줘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야 이제 상대당이 원하는 게 사실은 저쪽 의견이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게 이제 협치의 출발인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정치적 거래가 없다라고 이제 지금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든 또는 참모들이 전하는 분위기상 이것도 뭐 일종의 뭐 압박 비슷하게 전하는 것이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거래가 없다고 하는데 정작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죠. 9일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많이 반대를 하고 있겠죠. 옆에 참모들이. 아까 뭐 정무수석님 말씀을 하셨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아마 임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막았을 것이고 또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때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명도 안 되고 어정쩡한 상태가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한테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근데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거취를 정할 수 없는 아주 지금 이상한 상황이 돼 있다고 저는 봐요.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호영 후보자와 별개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저분의 이제 운명은 뭐 결정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상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른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거래를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정호영 장관에 대한 거취를 임명을 하든 아니면 임명을 하지 않든 이미 거래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래를 한 거고요. 이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놓고 보면 전체 장관 후보자 군 중에서 예. 한덕수 총리만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정호영 우리 장관 후보자하고는 이 대구 고검에서 이 아프던 시절에 1년에 두세 차례씩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른바 40년 그렇죠. 가까이 알았던.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부결시켜라라는 말씀에 전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에선 한덕수라는 존재가 아쉬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급하게 찾느라 이렇게 됐는데 그건 부결시키시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한번 다시 잘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찾아보시려고 하는 상태가 돼서 대통령 입장에서 한덕수 한 사람을 잃고 정호영까지 다 임명을 하는 그림이 더 선호하시는 그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안 그랬으면 정호영 후보 정도는 정리를 하셨어야죠. 저는 그 정호영 후보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아직 그 선택을 미루고 있는 거 이게 이제 한덕수 인준에 대한 어떤 그 교착 국면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긴 했는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민주당의 전략 미스는 뭐였냐면 한동훈이라는 타겟을 잘못 잡은 거예요. 처음부터 타겟을 정호영을 잡았으면 저는 쉽게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영을 타겟으로 잡아서 적어도 정호영은 낙마시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일은 있었고 국민들도 거기엔 대부분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것은 민주당의 저는 피해의식이거나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을 타겟으로 잡는 순간 한동훈은 그렇다고 인사청문회에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러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자 관계라는 게 특히 검수항박법을 강행을 하면서 처리하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수항박법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응책으로서 한동훈이라는 절묘한 카드를 꺼내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한동훈을 타겟으로 잡아서 집중적으로 한동훈을 낙마시키려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낙마의 거리도 없고 낙마할 명분도 없고 낙마할 청문회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겨냥했던 민주당의 울분이 그냥 한덕수로 간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덕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차라리 저는 그래서 민주당한테 전략을 제가 조언했다면 처음부터 정호영을 타겟으로 잡았으면 문제가 생겼을 까 생각해요.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여야 국민까지 다 동의한 정호영을 타겟으로 삼는 건 너무 게으른 일 아닙니까? 이건 이제 고정상수로 생각하시면 예, 되죠. 그럼요. 한동훈 후보자를 타겟으로 잡는 순간 정호영 후보를 실패하기 쉽다는 거죠. 통과시킬 거라고는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들 절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설마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네,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먼저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당황이죠.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맞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면서 참 제가 기가 막혔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덮인 건 아니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러나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도와주는 바람에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해소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생각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녀의 스펙들 말입니다. 절대 입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제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될 구체적인 그 이유 이게 정치적 이유 말고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볼 땐 판단 미스라는 제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등록 그 위장자님 하나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경기도에 가가지고 30년 전에도 여기 쫓겨내려고 무슨 딜러가 했다는데 돈도 그거 있는 가지고 거- 문재인 정권 때 그 수십 년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그거 말이 안 정부는 왜 되죠. 그걸 벤치마킹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다고 그것 비판하셨던 때문에 분들이. 한동훈 후보자가 낙마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한동훈을 낙마시킬 때 유일한 이유는 미워서잖아요. 미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 왜 아니라고 예. 하세요? 문제가 아니, 뭐가 자녀들이 지금 그 한동훈 여러 가지 후보자 문제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저희들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결정적인 게 없었잖아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국회 상황은 민주당 의총이 끝나는 대로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서 내부 분위기를 좀 결론이나 내부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마침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얘기는 따로 또 뒤에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진격의 한동훈 물음표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운명의 한덕수인데 진격의 한동훈. 제가 라임을 잘 맞춥니다. 대신 여기 물음표가 됐고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사실상 뭐 제2차 한동훈 청문회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공격과 방어 또는 뭐랄까요 다시 반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의 맹공과 또 한 장관의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핸드폰 비번 풀 테면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한정 의원의 공격에 이제 반박을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그에 앞서 저희가 의총이 끝나면 이상민 의원을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상민 의원님이 의총장에서 잠깐 나와서 저희 연결을 하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몇 가지 의총 분위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직도 민주당 의총 결론이 안 났나요? 네, 저 상당히 뭐 치열하게 토론 중에 있고요. 예. 물론 뭐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부정적 기조가 큽니다. 부결적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어떻다 말씀을 뭐 전달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예. 부정적 의견이 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하여튼 상당히 토론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 이희정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의제는 자유투표를 할 거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아니면 당론을 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의총장에서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정해졌습니까? 아니 그 정해지자 그건 뭐 논의를 안 했고 잘못 전달된 거. 아 그런가요? 예. 예.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토론 중이고요. 예. 그 방식을 뭐 자유 토론을 하느냐 당론으로 하냐는 그건 뭐 논의한 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내부적으로 그 소통하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덕수 후보자를 부결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발언은 어떤 이유가 좀 많았습니까? 뭐 우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그 알려진 여러 가지 그 결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전관예 의혹이요? 총리를 그만둔 이후 12년 동안 예. 하여튼 그 상식선에서 국민적 기준에 비춰볼 때 너무 지나친 과다한 보수를 그 챙겼다. 이거 공직을 말하자면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수단으로 삼았다. 이런 평가가 인사청문회의 위원들의 대체적인 결론이고요. 예. 그것이 다시 총리로서 그 공직 수행을 하기에는 중대 결함이 있다. 이런 저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결론이고 또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거기에 예. 덧붙여서 더 그 부정적 기류에 불을 붙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독단적이고 아집에 찬 국정 운영,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임명이 야당의 반발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협치와 또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여야 간의 협치, 뭐 대통령과의 협치가 잔뜩 기대를 불러 일으켜 놓고 예. 하루 만에 다음 날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거는 야당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거 보면 협치를 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그냥 정치적 허사에 불과하고 실제는 그냥 밀어붙이고 결국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 잡는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지방선거에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예. 이런 매우 불순한 의도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쓴 것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반대되는 그러니까 부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덕수 후보가 원래 부적격인데다가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를 많이 주장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성을 뒤집고 완전 하루 만에 이거는 야당에 대한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국민들에 대한 깔아뭉개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같이 당내에서 어떻게 하면 타협하고 좀 해주자라는 사람들의 입지도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행태 때문에 뭐 타협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지금 말씀은 이제 이상민 의원님처럼 약간 협치를 해야 되고 온건한 목소리를 냈던 분들도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협치하는 정반대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하지만 이제 가결을 주장했던 의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의원들의 주장의 근거는 뭐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당장 발목 잡기라는 그런 프레임에 걸려서 예. 또 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또 특히 중도층의 그런 비판이 있을 것이다.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된다는 거군요.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야당이 이런 부분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에 찬 국정 행태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이나 견제도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국민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비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양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상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민주당 의총 결론은 부결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일단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미 뭐 그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 또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들어보면은.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김근식입니다. 네, 야, 안녕하세요. 의원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교수님, 부결 쪽으로 부결 쪽으로 가닥에 잡히는 모양인데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장 후보에 꼭 당선이 되셔서 이 하반기 국회에서는 정말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협치에 좀 선봉장에 서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이 우리 당 의원 국회의원이 되시면 더 훨씬 손쉬울 텐데. 지금 저쪽에 가 계셔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쪽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근식 교수님께서. 지금 이상민 의원님은 국회의장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혹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배경, 물론 하고 싶으시겠죠.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정치 부재, 정치 상실 시대로 나갈 정도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정치가 본산인 국회가 그 리더십을 상당히 훼손되고 침해돼 있어서 정치에 대한 또 국회에 대한 혐오나 무용론,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 아닙니까? 국회의장으로서 리더십을 좀 제대로 발휘해서 국회가 정치의 본산으로서 그 역할을 견제와 균형도 하고 또 협치도 하고 이를 유효적절하게 대통령과 또는 국회 내에서 여야의 관계를
잘 발휘해서 좀 바람직한 국회의 정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 좁쌀 같은 그런 찌질한 모습,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 좀 큰 걸음의 시원시원한 정치의 모습도 의장으로서 총대 메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이 과반이 훌쩍 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뜻에 달려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쓴소리에 탁월해가서 당내에서 고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또 당내 기저에는 그런 할 만큼 할 만한 소리를 했다라고 또 격려해주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의원 상대의 선거는 그걸 잘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저는 뭐 화요일 날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당에 대한 것이든 정치에 대한 것이든 중심을 좀 전달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지지를 지금 하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의장이 만약 되면 앞서 이제 정치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협치 뭐 이런 부분들을 제일 강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김진표 의원, 이상민 의원, 조정식 의원 세 분이 5선으로 지금 출마를 하셨고요. 우상호 의원이 4선으로 국회의장직에 도전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민주당 의총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있던 이상민 의원님으로부터 현재 나온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오후 4시에서 인준 표결 본회의죠.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기된다는 얘기가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 다 확인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장에서 계속 새로운 속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기된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현재 보도가 됐다는 내용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총이 현재 속도라면 늦어져서 일단 본회의는 4시에 정각의 시작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늦은. 네. 보통 이제 2시 본회의 잡으면 저희가 1시 반 의총을 많이 했어요. 2시에 본회의인데 1시 반에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결론 내려서 들어간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그동안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늘은 일단 본회의를 4시에 잡고 2시에 의총을 잡았으니까 예. 2시간 정도는 토론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6시로 미뤄진 걸 보면 그만큼 저도 고민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굉장히 고민 많은 의원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를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예, 현재 뉴스원에 해당 내용이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좀 더 이제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교수님은 제가 이제 민주당 분위기 관련해서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할까라고 글쎄 말입니다. 지켜봤는데 갑자기 의장 되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이상민 의원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이시고요. 예. 워낙 또 애주가시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분이시고 당내에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나중에 김진표 의원님도 전화를 연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이상민 의원님이 되기를 원한다로 우상호 의원을 혹시 연결? 우상호 의원은 나오시면 안 되죠. 네. 사선이어서. 사선이고 국회의장 나오면서 무슨 당대표 나오는 식으로 명분을 잡고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너무 당파성이 강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 민주당 의총 결론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이제 이런 갈등에 이상민 의원 얘기로도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이 오히려 대통령이 협치되는 게 전혀 없구나라는 걸로 민주당의 반발이 크다고 했습니다. 일단 김한정 의원이 얘기한 부분 어제 얘기를 뭐 핸드폰 비번 이른바 이제 검언유착 의혹 관련된 건데요. 풀어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예전에 이재명 전 지사도 핸드폰 비번을 안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답을 잘 회피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왜 야당 바로 됐다고 저렇게 또 태도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몰아붙이느냐.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고요. 고함친 거밖에 생각 안 나고 표정만 제 기억에 남아요. 저 같으면 이미 장관 됐잖아요. 예. 그럼 지금 청문회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장관으로서 법무부를 어떻게 이끌 건지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에서 질문하면서 능력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께 호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막 나중엔 막 화냈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이 감정을 자꾸 풀어야 된다는 아직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예. 국민들에게 전혀 이게 닿지 않는 뭐 호소력이 전혀 없는 그런 질의응답이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잠깐 속보 앞서 저희가 일부 언론에 나온 걸 말씀드렸는데 본회의가 4시에서 6시로 연기된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 확정이 됐답니다. 4시에서 6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결론은 좀 늦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동훈 후보자 얘기를 하면은 김성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두 가지 정도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임사에서 이민청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아무도 이민청 얘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신설을 하면서 이민 문제 즉 이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출생률의 감소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민에 대한 부분을 법무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적임자다라는 다소 생뚱맞은 논리로 방어를 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취임사에서 두 번째 대목에서 이민청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취임사에 실었다는 것은 상당한 계획이 있는데 이건 좀 대통령 공약은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인사 문제죠. 이건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정하게 해야 된다. 검찰은 검찰대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검찰이 검찰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인사와 예산. 예. 근데 예산은 뭐 지금 아직 처리 아니니까. 그런데 인사와 관련돼서는 검찰총장을 뽑아놓지 않고 대검차장,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요직들을 다 임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앉더라도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검찰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도 안 세워놓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건 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자용 특수일부장, 서울고검장은 김우건 특수일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특수이부장, 서울남부지검장은 양석조 특수삼부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본인도 특수삼부장 출신이고 어떻게 이렇게 특수부끼리만 전체 검사에서 10%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일자를 다 나눠준 다음에 내가 보기에 내가 일해본 사람이라서 이제 내가 공정하게 뽑았어라고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국민의힘 말씀하시는데 인사 너무 정반대로 가네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절차상의 아쉬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먼저 쓰고 검찰총장과 상의해서 인사를 하는 게 이제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인사위원회도 열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2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다음에도 당시 좌천됐던 윤석열 고검검사를 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할 때도 인사위원회 없이 했습니다. 긴급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절차를 다 지켰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과거에 한동훈하고 친했고 윤석열하고 친했던 특수부 검사들만 너무 끄집어가지고 완전히 포진시킨 거 아니야라는 그 우려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있을 때 권력의 편에 쓴 검사들이 요직을 다 차지했고 조국 사태 이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을 겨눴던 검사들은 다 좌천돼 있었거든요. 그걸 저는 정상화시킨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편에 섰던 검사들은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권력에 저항했던 검사들은 다시 끌어올린 거라고 생각하면 정상화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끌어올린 이 사람들이 또 그럼 한동훈 눈치를 보고 또 윤석열 눈치를 보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해야 되는 이야기지. 너 와가지고 이제는 한동훈 눈치 보지 말고 윤석열 눈치 보지 말아라고 우리가 당부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너 한동훈이 불러들였으니까 이제 완전히 권력의 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초기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우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한동훈 검사가 작년에 검찰 개혁의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했던 12명의 인사 중에 윤석열 총장하고 일 안 해본 특수부검사가 아닌 사람은 2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나머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솥밥을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좀 다양성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한동훈,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적폐청산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수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공정과 법치라는 잣대만 가지고 검사에 충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와도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든
문제가 있다면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이신 거 아니,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주 당차게 대답을 잘하더라라고 평가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봤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검찰 시설에 뭐 권력에 맞서서 소신껏 말을 하는 검사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한동훈 후보자의 일부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더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회피의 한동훈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내용,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대답,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망언 인사에 대한 대답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우성 씨는 어땠을까요? 유호성 씨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그분도 하는 과정에서 그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피해를 입고 말고를 물은 게 아니라 어땠을 것 같냐는 걸 여쭙는데요. 좀 개인 감상을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뭐 개인 감상에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5.18이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에 아니 그렇게 저 머리 좋게 유명하신 분이 왜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돌려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적으로 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주제가 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군 개입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우성 씨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죠. 당시 조작된 증거를 활용해서 재판에 기소를 했던 검사가 바로 이시현 공직기관 현 비서관입니다. 청와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걸 아마 한동훈 후보자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당 인사는 부적절하다. 진격의 한동훈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아 이건 가족인데 가족끼리 부적절하다는 얘기 어떻게 아니지, 해요? 아니지. 그런가요?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인사를 받은 임명받은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인사가 그런 건 저희 같은 정치 평론가들이나 예. 정치인이 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맞고요. 부적절하다고 해주세요. 부적절하죠. 그렇죠. 부적절한데 근데 유우성 씨라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우성이 누군지 모를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교수님, 유우성 바로 알잖아요. 바로 유우성 알고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검찰총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사과까지 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동훈 검사가 모르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말이 피해를 안 되지 입었을 거라고 않습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인사가 부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가 그리고 없는 지금 거고. 저 부분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저 중요한 부분은 너 무죄야? 대들어? 오케이. 대북 송금으로 해서 무혐의 났던 것을 다시 걸어서 대법원이 하다가 기소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서 이 무리한 기소라고 했고 이것을 했던 사람이 이두봉 지금 인천지검장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까지 노리고 있는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인 건데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일개 개인을 지금 한동훈 법무장이 뭐라 그랬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은 검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 아주 좋은 케이스가 유우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단지 검찰 눈박에 놨다는 이유로 대법원까지 7년 동안 생고생을 했고요. 결국 대법원이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들어서 무죄 판결을 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두봉 검사가 사과했냐고요. 지검장한테 물어보니까 성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고 있는 태도인데 이 사람을 지금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매우 비겁한 거죠. 비겁하다고요? 비겁하죠. 인사청문회 준비할 때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민주당을 향해서 야반도주 하듯이 이런 표현까지 쓰고 했던 분이 이 유우성 씨의 이 간첩 조작 사건이 억울한 피해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이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고민정 의원이 전곡을 찌르지는 못했어요. 자, 여차여차 하니 이 이시우 비서관에 대해서 이 인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유우성 씨 죄 없는 분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이 나쁜 놈이다. 나쁜 놈 잡는 게 검찰이 할 일이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심경이 어땠을 것 같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약간 핀트가 어긋난 그런 측면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있죠. 걸 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완전히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피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 문제가 있는 건 회피가 문제가 아니고 있다고 얘기를 왜냐하면 해야죠. 저 보세요 화면을 고민정 의원이 갑자기 유우성 물어보니까 저도 국무위원으로 저기 아니지 갑자기 이름이 툭 튀어나오면 당황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일반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 이상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5.18 망언에 대해서는 5.18 망언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이제 했잖아요. 이 부분은 저거죠. 사실은 아마 이것도 김한정 의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도 지사 그것도 후보자와 알고 있겠죠. 알고 그다음에 있지만 장성민 국무위원이 그 여당의 당내 정치인들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민정 의원의 질문이나 김한정 의원의 질문도 핀트가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으로서는 그 자리에서는 저는 가장 원칙적으로 잘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을 했다고 봐요. 저게 어떻게 회피형이 됩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거기서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죠. 국무위원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해야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인사청문회- 생각해 보세요. 국무위원이 저 자리에서 어떻게 정당에 있는 자기 정당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한동훈식 아니 아니죠. 정당인인가요? 한동훈식 정치는 그게 김진태는 아니잖아요. 법법자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보여준 한동훈식 에이, 정치는 이런 말씀이 모습이 안 되죠. 아니었잖아요. 수사는 세게 하지만 어떻게 정무직인 정치인이 법무부 이야기를 장관으로서는 합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이 얘기할 안 수가 없다는 되는 거죠. 아니, 말씀이시죠. 그러면 장관 임명 전이니까 인사청문회 출근할 때는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정치적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쓰고 야반도주를 정치적 표로 받아들인 건 받아들인 쪽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지 않죠. 그건 국민들 너무나 야반도주 생각을 정치적인 하니까. 수사였죠.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아니 어제 저 발언에 회피하듯이 대해서 하는 거는 한동훈이 회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회피한 저 거죠. 같았으면 기소권 남용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받아야 마땅한 이두봉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적당하느냐라고 물어봤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든가. 그러면 답변을 피하기가 힘들죠. 조금 답변을 잘못한 거고 저 답변에 대해서 가장 최상의 저는 답변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질문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의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질문 제대로 못했다. 김한정 이렇게 의원 하면 같은 경우는 되죠. 장성민 기획관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김진태 얘기도 아니잖아요. 예. 장성민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분 그분 찝은 건데 거기에 아니, 대해서도 김진태 후보도 얘기를 했죠. 했어요. 저기 나온 거는 이제 그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야반도주 얘기하고 그것하고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대답하는 건 전혀 다르다. 그 정도는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식 여태까지 보여줬던 태도와 모습이라면 비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당당했어야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당하게 한 것 같은데요. 유성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사람 굉장히 피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쿨하고 정확한 원칙적인 답변입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고민정 의원이 질문 잘못했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천지검장의 이두봉 그렇게 검사장에 질문해야죠. 대해서 징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가세요. 했어요. 국회에 가서 하세요. 제가 볼 때 두 분이 국회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시우 비서관도 임명 철회해야죠. 이시원. 이시원 비서관도 임명 국무위원한테 철회해야죠. 물어볼 게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출근할 때 물어보시던가. 아니 대통령께서야 대구 고검에서 같이 고생하던 시절에 징계 한 달 맞고 나서 대구 고검 쫓겨 내려오고 국정원 댓글하다가 대구 고검으로 쫓겨 내려가서 만난 사이에서 싹튼 우정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르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직원을 하려면 개인적인 친분하고 정치는 다른 거라고 직원을 해야죠. 그럼 남아있을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제 말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호영 후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시원, 윤재순 비서관을 계속 임명 되풀이하시는 철회하겠습니까? 말씀인데 그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제일 직언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아니 그 낙인을 찍으시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예. 저희는 항상 뭘까요? 중용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쓴소리를 김희정 의원님도 워낙 맞습니다. 쓴소리를 내부적으로 많이 하세요. 두 분이 정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그 정부 질문하고 국무위원 질문했으면 정말 잘했었을 거예요. 우리 4시 하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2년 뒤에 선거에서는 그쪽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못 제가- 잡는 거 보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윤희석 대변인님 표정 결론 아직 안 났으니까요.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될 자리 같은데 하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윤희석 대변인 여기 잘못 왔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힘들어. 읽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표정 관리를 해야 돼서 이제 강지영 아나운서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제가 받겠습니다. 썰픽 보시죠. 먼저 2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D-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방한합니다.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역대 가장 빨리 개최되는 정상회담인데요.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도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두 정상의 메시지 주목해 보시죠. 1위 보겠습니다. 손에 손잡고의 비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유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드는 이른바 팔뚝질로 제창할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원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요게 한 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거냐 다들 궁금해하는데 주먹을 쥐고 윤 흔들 거냐. 대통령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마지막에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서로 손에 손 잡고 손을 흔들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사회자가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자기는 이거 주먹을 아래 위로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손에 손 잡고. 자, 이 사진 2019년도 제39주년 기념식 현장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팔뚝질로 제창하고 있는데 자, 그제 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같은 모습이네요. 뭐 손을 맞잡든 주먹을 쥐든 여야가 함께 제창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겠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강정환 아나운서가 두 가지 뉴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뭐 짧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은 하려고 하셨고 예. 이준석 대표랑 하태경 의원은 걱정을 했고 그러다 나중에 뭐 하시겠다는데 어쩌겠느냐라고 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이제 손을 흔들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보면서도 의전을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했구나. 이게 팔뚝질하는 게 어색하니까 잡고는 걸로 정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해프닝이었다는 걸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데리고 광주에 오셨지 않습니까? 뭐 손을 잡으면 어떻고 놓으면 어떻고 팔뚝질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뭐 무조건 환영입니다. 네. 그럼요. 잘하셨고요. 뭐 무조건 잘했다고 봐요. 네, 정말 잘하셨고 저는 격세지감을 느낀 게 그 30주년 때 5.18 30주년 기념식에 서울 그 시 행사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조화 대신 화환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 재창이냐 합창이냐 뭐 이런 논란을 할 때 방아 타령을 또 하겠다고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에 또 그래서 완전히 또 항의 받고 거센 또 이 저항 끝에 방아 타령 대신에 이제 마른 잎 다시 살아나 그 노래가 들어간 적이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제 또 며칠 전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국립민주화 묘지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지난한 역사를 지나서 이제 손을 잡고 재창을 하느냐 또 이렇게 손을 하면서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뉴스가 되는 상황에 이러고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낀다 말씀드리고요. 잘하셨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갈등을 뭐 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있지만 그중에 한 부분을 치유하는 데는 그다음에 큰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5.18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논란이나 정쟁의 거리가 안 되고 보수 쪽에서도 이 부분을 폄훼하거나 역사적인 그 잘못된 인식을 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저는 진보 진영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자기들만의 독점물로 하거나 자기들만의 그 성역화하려는 것들도 이제는 좀 풀어주고 그래서 온 국민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로 같이 하는 아주 상징적인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이게 한때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어떨 때는 손을 잡고 흔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팔뚝을 이른바 팔뚝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근데 아까 하태경 의원 말처럼 하태경 의원도 이제 학생 때 강규식 교수님처럼 국보법 위반으로 그래서 있긴 한데 어쨌든 팔뚝질이 어울리기는 어울리는 노래긴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 안 하신 분들은
점잖게 크신 분들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노래 부를 때.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을 배려하는 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같이 손을 네. 들고. 아니 또 민주당 쪽 인사들은 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손을 잡으라고 하니까 일단 잡고 시작을 했다가 네. 도저히 어색해서 놓고 다시 이렇게 또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프기도 하고 우픈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예. 기쁜 일이에요. 그럼요, 이 그럼요. 박근혜 정부 때 저 이름도 안 까먹어요. 박승춘이라고 국가보훈처장이 5.18 저 이무련 행진곡을 재창이냐 합창이냐 고 국회에 나가서 2년 연속 막 옥신각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잖아요. 사실 어처구니 없었던 시절이죠. 그럼 지금 팔뚝질이니 손에 손잡고니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너무 소모적, 저도 뭐 너무 소모적 논쟁이 컸었죠. 예. 네. 손에 손잡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좋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는 잘 계시나요? 예? 코리아는 잘 계시나요?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안 웃었어야 제가 좀 젊어 보일 텐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온 거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오후에 조금 한두 시간 뒤면 이제 도착을 합니다. 바로 와서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들른다고 하는데 김우식 교수님이 이제 또 외교, 한미 관계, 남북 문제 이쪽에 또 전문가시니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숙제라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11일 만에 이런 이제 행사가 생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을 왔다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이든 쪽에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농장을 간 것도 그렇고 지금 중국을 향한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에 한국이 먼저 중요한 그 반도체 동맹의 한 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일본에 가서 이제 쿼드 정상회의를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삼각의 이 기술 동맹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마 내일 정상회담의 합의문 결과를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입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사실은 초보 정치인인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미국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늘 강조하셨듯이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는 소인데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늘 하셨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를 또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지금 약간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익과 실용 외교라는 측면에서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뭐 하죠?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이성대 뉴스 썰기 4시에 시작합니다. 자, 바로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이곳 성남은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담시의 시민은 피해자입니다.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자, 또 나온 고담시티 논란의 논란 정치권. 자, 앞서 제가 4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오늘 4시 20분 마지막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고담시, 배트맨 영화 속에 나오는 가상 도시인데 딱 생각해보면 신시티잖아요. 범죄가 판치고 공권력이 무력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지만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조커. 주로 고담시의 대표적인 그 악당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랄까 범죄 도시 어제 개봉했어요. 자, 범죄 도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 특정한 도시에 고담시티라고 비유를 해버리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바로 분당갑에 출마하는 안철수 후보가 자, 최근에 성남은 출마할 때부터 성남은 고담시다. 자, 고담시로 전락한 성남시를 되찾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지금 민주당 측에서 시장을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민주당 측 아래에서 좀 발전이 안 됐다 이런 식의 뭐 지적을 하는 셈이죠. 범죄도시는 어제가 아니라 그제 개봉했습니다. 팩트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고담처럼 망가진 곳을 자신이 새롭게 바꾸겠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가 알겠지만 그래도 성남시가 고담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 성남 시민들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인가? 이렇게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계속 성남은 고담시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상대방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를 지역 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후보 김병관. 예, 김병관 후보입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김병관. 예, 네. 자,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성남시는 고담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병관 후보는 혹시 안철수 후보가 배트맨이 되고 싶은 거 아니냐? 여기 바로 써 있네요. 박쥐. 배트맨은 박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참고로 이 고담시티라는 경우에는 뭐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오래전부터 그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맞아요. 대충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정치권에서 쓰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도 여러 번 논란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 출마하면서 그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상 제목에다가 자, 고담의 도시 대구 본인의 그 인터뷰 영상에 그 홍 후보 측에서 썼단 말이죠. 이래서 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뭐 아무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 정도로 말해도 될 텐데 아무래도 좀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극적인 표현들, 고담 이런 말실수를 해서 스스로 지역 비하하는 논란으로 자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고담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지역 비하 논란에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그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입니다. 자, 어제 있었죠. 첫 유세를 시작하면서 강북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 왜 강북에서 시작했느냐 물어봤더니 자, 강북이 제일 못 산다. 강북 GDP가 강남의 GDP보다 20배 정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바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발언이 지역 갈라치기 또는 강남과 강북 갈라치기 또 지역 비하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낙후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대놓고 못 산다라고 얘기하면 좀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감이 다르죠. 그렇죠. 어감이 많이 다르고 듣는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요. 그 고담시티처럼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바로 강북 비하 표현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2012년 총선 당시인데요. 당시 새누리당에 그 출마했던 김종훈 그 FTA 그 맡았던 단장이었는데 혹시 강북에 출마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사회자가 그런 컴컴한 곳에 왜 가느냐라고 하면서 강남 공천을 달라고 했고 결국 강남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죠. 그렇군요. 대놓고 못 산다라고 하는 거랑 고담시라 표현하는 거 둘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썰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선 즉흥 연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가 좀 논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비하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기존에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꽤 있었다면 더 주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논란이 이제 되니까 오늘 또 기자들 앞에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강북이 잘 못 산다라는 표현은 강북의 지하철 인프라가 약하다, 강남보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달라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들은 다음에 나는 그런 의미로 해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들렸으니 논란이구나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실수 말고 말 그대로 말실수. 대표적으로 이제 이름을 잘못 말하는 경우 강지영 앵커를 뭐 박지영 앵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실수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안철수의 안, 신상진의 신, 그리고 유은혜의 해의 세 사람의 이름을 합해서 김은혜의 그냥 기분으로 들으시면 되지 뭘 따져. 전혀 다른 사람인데. 자, 유은혜는 지난 정부의 사회부총리였죠. 교육부 장관. 참고로 그 안철수 후보와 유은혜 장관 경우에는 거의 뭐 정치적인 동선이 겹치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뭐 유사로 좀 혼동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름이 비슷한 이런 이름 실수 말 나온 김에 자, 안철수 후보도 봤으니까
자, 송영길 후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명박과 함께 앞으로 제대로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대선 모습인데 와, 갑자기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같은 이씨니까요. 뭐 후보자들의 선거 기간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는 해프닝은 정말 빠지지 않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 후보를 지지하, 자기 후보를 디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대선 모습 그 아까 보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 몰입하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난 뉴스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높이 들고 이재명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미쳤어.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무역이 우리가 수출을 시장한 이래 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같이 무능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어서 네, 썰고 있는 이성대 기자도 조금 전에 김병관 후보의 이름 몰라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당황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도 아닌데 이름 실수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대로 약간 고장난 모습이에요, 지금. 저는 역도 선수 전병관이랑 헷갈려가지고. 네. 자,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실수들이 저희에게는 이렇게 뉴스 썰기 소재거리도 되고 웃음을 주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 먼저 드렸던 것처럼 지역 비하 말실수는 웃음보다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고 또 자기 당에는 웃음이 아니라 울음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지난번 지방선거였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지역 비하 발언이 나왔었죠. 자,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줄여서 이부망천으로 알려진 이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 발언이 그 사전투표 직전에 나오면서 당시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측이 상당히 선거 패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키워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또 나온 고담 논란, 정치권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선거를 재밌게 해주는 뭐 의도치 않게 나오는 이름 실수 같은 말 실수도 있지만 뭐 지역 비하 논란 이런 부분들은 선거를 재밌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는 지역 비하 발언들 뭐 여야 모두 명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좀 기억될 그런 실수들인 것 같습니다. 결이 다른 실수들입니다. 자, 이성대의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